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게 하는 어떤 그런 사회 구조가 있는 건가?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에,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거지?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을 주고 지원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진짜 그런가요? 대한민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저는 정재훈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마음이 무척 아픈 영화였습니다. 성애의 나라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하고 148페이지 보세요. 1번 문제. 또 저녁에는 취업 시험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청년의 모습.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 사회의 보통 청년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우리 때 살던 청년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우리 헤어지자. 오빠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뭐 결혼해서 맞벌이? 그럼 애는 낳아서 어떻게 키우고 평생 허덕이면서 살자고?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나라하고 저 수많은 성애들이 사는 나라하고는 다른데 나라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나?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제 변화가 우리한테 있어야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뭐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애들의 나라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는, 예,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는, 아, 이래서 너네가 아팠구나. 그게 너네들의 나라구나. 근데 그 너네들의 나라를 결국은 우리가 만들었네.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그게 우리가 만들어 온 나라인 줄을 우리는 모르고 있나?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미안하고, 이거 어떻게 도대체 바꾸지? 영화 성애의 나라는 90년대에 태어난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성애의 나이가 29살이었으니까 아마 개봉연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92년생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청년 시절에 생각해 보면 참 꿈도 많고 희망도 많고 두근두근 하면서 연애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학사경고 성적이 시원찮아도요, 아, 졸업하면은 직장 취업 정도는 되겠지. 실제로 취업도 가능했고요. 그런데 성애는요, 우리 92년생 성애는 분노도 없습니다.
변화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영화 내내 보니까 그냥 지친 모습 그 자체. 그 모습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큰 이슈를 던졌던 82년생 김지영은 여러모로 성애의 나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우리 사회의 아픈 모습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82년생 김지영은 어찌됐든지 간에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낳았습니다. 일하려는 의지도 보였고요. 그런데 92년생 성에는 일도, 결혼도, 아이도 모두 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도대체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자리에 수많은 성애들이 오셨습니다. 92년생들. 92년생들 오셨는데, 이 중에는 방송인 이혜성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개그맨 홍현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정성권 씨. 바로 옆자리에 앉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화 성애의 나라를 만드신 정영석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뭐 성애의 삶 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시대 청년, 그럴 수도 있는데 영화 제목이 성애의 나라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성애의 나라, 그 당시에 생각했던 성애의 나라는, 이걸 이제 기계적으로 비유를 해보면 고장이 난 나라죠. 고장이 난 나라. 네, 그렇죠. 고장이 난 고장이 나라. 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회가 어떤 유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 세대별로 그런 어떤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이제 저는 보는데 성애가 섞여 있던 그 청년 시기에 네.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스템이 망가지고 망가진. 네. 고장이 나버린 거죠.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성애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한마디로 고장난 나라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감독님이 만약에 영화 속에서 성애에게 결혼, 그다음에 출산을 만약에 권하는 그런 스토리 전개가 났다고 한다면 글쎄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은 아마 영화 속 장면에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애가 그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서 그걸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애가 그 장면에서 보여준 반응은 굉장히 공포스러워합니다. 그걸. 본인 또 남자친구 각자 처해 있는 어떤 취업 문제라든가 뭐 경제적인 어려움, 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별을 통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 영화를 만들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성애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늘어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지라는 어떤 사실 그거에 대한 그렇죠. 경고였는데 네, 네, 네. 그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저출산 현상,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져 있는. 근데 왜? 고장난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숫자 뭔지 금방 아시겠습니까? 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합계 출산율입니다. 합계 출산율. 먼저 이 1.3. 1.3은 82년생 김지영 세대들이 아이를 낳던 시기. 2005년부터
2014년 무렵의 출산율인데요. 당시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09에서 1.3 이게 좀 오락가락합니다. 부부가 그래도 만나면은 2명이 나가지고 1명은 그래도 낳던 시기였는데 뭐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던 다른 나라들에서도 뭐 요 정도 아니면 요보다 좀 높은 정도 이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네, 2022년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작년에는 0.7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1점대 출산율을 그래도 유지하다가 전쟁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 거죠. 전쟁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더 낮습니다. 와. 특히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출산율이 낮은 나라. 우리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구는 하나예요. 한정된 땅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릅시다.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근데 요즘 묘하게도 이 표어가 제 귀를 맴돕니다. 어쩌면 이 말이 요즘 그 아이 낳기를 머뭇거리는 청년들의 심정을 딱 대변해주는 말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이야기하는 게 돈이죠. 뭐.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 하나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부모가 얼마나 쓰게 될까? (3억 8,198만 원). 아니 교수님,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저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요? 아니 저희 부모님은 저 키우는데 저 정도의 돈은 안 쓰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셨을까요? 과연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여쭤보시는데 여기 보시면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평균 비용이라는 겁니다. 평균. 3억 8천. 그러니까 이 양육비는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함께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죠. 부모 심정에 돈을 벌면 벌수록 아이에게 대한 투자를 이게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소득에 따라서 양육비는요, 3억이 될 수도 있지만 뭐 5억, 6억, 7억, 8억 이렇게 커집니다. 대체 아이 하나 키우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진 걸까요?
바로 경쟁이죠. 경쟁. 우리나라에서는요, 태어나자마자 경쟁이 시작됩니다. 경쟁, 경쟁, 경쟁. 경쟁에서 이기려면, 아니, 적어도 지지 않으려면 엄청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사교육비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 기죽지 않으려면요, 아파트도 가능하면 비싸고 평수가 넓어야 합니다. 이렇게 경쟁 사회가 나온 추가 비용을 압박 비용이라고 합니다. 예, 압박 비용. 요즘은요, 아이를 키우려면 이런 압박 비용을 감당할 각오를 부모가 해야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사실은 아시죠? 세계에서 꼴찌는 아니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이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 아동 빈곤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부유한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영국, 미국, 독일의 아이들보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더 부자입니다. 아, 진짜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입니다. 고소득층도 이 저출산의 파도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 출산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고소득층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소득층의 감소 추세가 눈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태어나는 아이 10명 중에 단 1명만 저소득층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기본 비용, 물론이고요. 극심한 경쟁에서 오는 이 압박 비용까지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가 지금은 출산 장려금이다, 뭐 청년 주거 지원이다, 뭐 일자리 지원이다, 이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많은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주고 지원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기 시작할까요?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안 아니요.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출산하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곳곳에, 정말 이 곳곳에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2015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요, 1.3을 넘진 못했지만 1.3 아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2015년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사실은
2015년 이전부터 저출산을 촉발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죠. 그러나 2015년 즈음에 어떤 물꼬가 터지면서 우리 청년들의 삶과 인식에 커다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2015년 그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청년들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 당연히 움츠릴 수밖에 없죠. 그 움츠림이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는 어떤 기제에 의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아주 오랫동안 꼴찌였어요. 근데 2015년부터 압도적인 꼴찌로 어떤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우연일까? 근데 저한테 하나의 기억을 끄집어냈던 게 수도권 집중 현상도 2015년을 바닥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수도권의 흡입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어떤 그런 양상이 2015년부터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현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일까? 우연이 아니라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를 조금 더 파기 시작을 했더니 이 이면에는 일자리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2015년 전후로 해서 전통적 제조업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여러 가지 혁신 IT 기업들, N사, 그 다음에 K사 등등 이런 기업들이 수도권, 경기 남부에 아주 급속도로 생기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이런 현상들이 쏠림 현상을 만들어냈고 그 쏠림이 밀도를 높였고 이 밀도에서 기인하는 너무 치열한 경쟁적인 환경.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 지금 당장 본인의 생존이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불쌍해요. 학생들 중에 어떤 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딱 하더니 교수님 저는 연애할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맨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답변이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그 친구 말고도 몇 번에 걸쳐서 들었어요. 저한테 진심을 얘기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마음이 아파요. 교수님, 제가 지금 뭐 이런저런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공간적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의 의견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한 고민을 해주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대안 어떤 게 될까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마강래 교수님께서 정말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이 2015년을 기점으로 가속화된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 여기에서 나타난 생존 본능,
이 생존 본능이 결국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마강래 교수님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이혜성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입시 경쟁을 체험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 입시 경쟁. 예. 네. 예. 제가 중학교 때 매일 새벽 1시에 집에 오면 1시요? 네. 중학교 때? 저는 그때 진짜 사당오락 이런 생각이 있었어서 4시간 4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불을 끄고 잔 적이 없어요. 항상 불이 켜진 상태에서 지쳐 잠들 때까지 공부를 했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중학교 때부터도 과목별로 전교 석차가 나오고, 고등학교 가면은 모의고사가 전국 퍼센티지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시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중고등학교 6년을 갈아서 대학교에 갔더니 이제 또 졸업할 때쯤에는 취업 고민이 있는 거죠. KBS에 입사했을 때도 경쟁률이 거의 1000대 1 정도 됐었던 1000대 걸로 1이요? 알고 있어요. 아, 그만큼 정말 입시 경쟁에 산 증인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사실 이 개그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방송국이 KBS였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14년도에 데뷔했을 때에도 1,600명 정도가 이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14년도 해. 1,600명? 네네네네. 오. 아, KBS에 들어오려고 진짜 막 시험 10번 떨어진 선배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이기려면은 또 저도 밤새서 개그를 짜고 다음날 공연하고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런 어떤 소극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다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공감하면서 영상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울이나 이게 수도권의 모든 자원들이 집중해 있다 보니까 네네. 그 안에서 또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이제 그런 현실을 겪으신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누적되어 오던 작은 변화들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를 엄청난 변화 속으로 이렇게 몰아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독박 육아. 이제 아이돌봄을 혼자 뒤집어 쓴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 검색을 해보면요, 2014년까지는 우리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2015년을 지나면서 이 말이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본격화됐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왜? 독박육아는 필연적으로 경력 단절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출산이냐 경력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고 계십니까? 저는 경력을 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IT 계열인데 네. IT 계열은 정말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이제 발맞춰서 성장하지 않으면 이제 도태되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력 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네. 좀 커리어 부분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력을 택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경력을 위해서 결혼 및 출산을 미루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경력을 지금은 조금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둘 중에서 경력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출산과 경력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출산을 포기하고 경력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독박 육아도 없고 경력 단절도 없겠지. 이 우리가 중요한 시대에서 내가 중요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초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면밀하게 고민하고 검토한 기획의 결과인 거죠. 세상이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23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25이셨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당시에는 결혼 정년기? 뭐 이제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보통 여자는 20대 초반, 남자는 20대 중반, 요때쯤 결혼하고 한 1, 2년 지나면 아이를 낳고 그런 시대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남녀 모두 결혼하고 아이 낳는 나이가 30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굳이 누가 강조해서라기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생애주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학교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하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리고 이런 각 과정마다 적당한 연령이 있었죠. 돈 버는 아빠,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엄마, 그리고 행복한 가족. 사람들의 롤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엄마 아빠처럼 나중에 행복하게 가족을 이루어야지. 그런데 92년생 수많은 성애들이 사는 나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가 더 이상 롤모델이 아닙니다. 결혼 정년기라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 결혼이 인생의 과제가 아닙니다. 아이요? 당연히 없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보다는 독박 육아할 것 같은 내 모습, 가장으로서 어깨에 이 부양부담만 짊어질 것 같은 내 모습, 그런 모습이 뻔히 보이는데 누가 선뜻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겠습니까? 그럼 사라진 생애 주기와 롤모델의 자리,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인 가구 분들의 이제 집을 찾아가서 그분의 집과 이제 삶을 촬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정성권이라고 합니다.
촬영한 지가 사실 이제 1000번이 넘는 집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어떤 분이 또 저를 초대를 해주셨을지 아주 설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와, 집이 진짜 깨끗하네요. 와, 근데 집이 진짜 예쁘네요. 집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많을 때는 100건 정도 오는 것 같아요. 대체로 20대, 30대 초반 혹은 중후반 정도? 지금은 아무래도 20, 30대 분들이 많지만 40대 이상인 분들도 꽤나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건 뭡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커피? 네, 이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커피요를 네. 좋아하니까 이렇게 네. 모시기 좋고 여기 이제 차랑 드립팩 같은 거 이렇게 다 수납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만의 카페네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자취라는 것 자체라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지나가는 하나의 계단 정도로만 생각이 됐다면 이제는 하나의 1인 가구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잠이라는 거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네. 그러면은 침대를 비싼 거를 사도 나한테는 충분히 가치 있는 소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의 방향성을 되게 뾰족하게 갖고 가는 것. 이제 이것이 요즘 1인 가구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저 사람의 인생을 즐기고 있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시선의 무게들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72만 명이요. 네. 저는 72명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 1인 가구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나와 같은 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를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나랑 똑같은 집의 구조인데 카페처럼 꾸며놨구나. 이 사람은 뭘 먹는구나. 이런 거를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말씀해 주셨던 인식, 가치관들이 사실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 40대 이상인 50대, 60대 분들도 이제 촬영 신청을 해주시거든요. 불과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40대인데 결혼을 안 했으면은 노총각, 노처녀라는 이제 사회적 인식들이 좀 있었다. 네. 근데 지금은 하나의 1인 가구로 조금 인정을 받는 것 같다. 그래서 미디어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도 있는 것 같고 현실적인 이유로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부동산. 네. 네. 예전에는 이제 열심히 돈을 모으면은 5평 원룸에서 이제 빌라로 가고 빌라에서 이제 전세로 갔다가 아파트를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러한 희망이 많이 사라진 거지 않을까? 내 한 희망이 몸 사라졌다. 네. 내 한 몸 추스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 있을까?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엮여 있어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청년 1인 가구 증가가 이 저출산과 이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사는 거에 조금 나의 현재에 집중하고 싶다. 이게 네. 사실은 제일 큰 것 같아서 그런 출산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좀 이제 저 너머의 이제 문제로 이제 인식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당시 유럽 친구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너네들은 왜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을 하냐? 함께 살아봐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충 이렇게 해야겠죠. 뭐. 야. 살다 보면 그냥 다 맞추게 돼 있어.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인식이 변해간다고 합니다.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건 하나 분명합니다. 부모님 모르게. 네, 부모님 모르게.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변해간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 다양한 삶의 형태의
포용적이지 못합니다. 한국 남녀 둘이 만나서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하고 예쁜 아이 하나 둘 이렇게 낳는 거, 이게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정답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른바 보통 가족 내지 정상 가족이라고 부르죠. 근데 먼저 동거하고 상대를 알아가면서 그러다 아이도 낳고 또 필요하면 결혼도 하고, 이거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오답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결혼식과 혼인신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이를 낳는다 해도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뭐 말씀을 하셨지만 결혼식을 해서 혼인신고를 해야 정상가, 이게 정답이고 저걸 하지 않으면 틀렸다라는 게 왜 틀린 건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본인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가족인 거고, 맞습니다. 저는 그것 또한 다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최근에 신문에서 네.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태어나고 있는 신생아의 40% 정도가 결혼을 하지 않는 커플에서 태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맞습니다. 그것도 정말 많이 다르구나 네, 생각을 그 했습니다. OECD 국가의 비혼 출산 비율이 평균이 45명 정도. 프랑스가 이제 60명이 넘어가는 수준. 독일이 조금 숫자가 적어서 이제 35명 정도. 결과적으로 가족 형태도 시대에 따라서 움직이고 변해왔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런 생활 공동체라든지 비혼 부부, 입양 가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종종 보입니다. 아직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수적으로도 소수지만 청년 세대들은 그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가족 지원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가 존재하는 한 저출산, 저출생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개념과 인식이 혼인 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이나 어떤 법률의 변화입니다.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50년, 60년, 70년 성장 개발의 역사 속에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애의 나라입니다. 과도하게 경쟁하고 부당하게 차별하고 또 가부장적인 나라, 고장난 나라. 성에는 수억 원의 돈이 생겼지만 그 돈을 연금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네, 여기 요청하신 플랜. 이 플랜대로 진행되면 40년 동안 매월 154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나 그 돈으로 뭐 할 건지 생각해냈어. 아무것도 안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거 쓰면서 살려고. 나 이젠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 성애의 나라는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손으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바꾸지? 성의 나라를 바꾸려면요, 앞으로 또 50년, 6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제 그 구조를 바꾸는, 고장난 나라를 바꾸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부모가 피곤한 피로 사회입니다. 엄청난 압박 비용이 필요한 경쟁 사회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차별 사회입니다. 부모의 재산과 지위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박탈 사회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통해 행복 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압박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복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름이 차별받지 않고 그 자체로 인정되는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 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내게 그런 희망이 없어서 또 내 아이가 나처럼 희망 없이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출산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은퇴했던 92년생 성애가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애들에게 너무 미안하니까.